편성에 대한 정치권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분기 추경 편성,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줄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로 대응에 나서야 할지, 어떤 정책들이 가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늘 이제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가급적 빨리 추경을 편성하자 이런 합의를 이뤘는데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구정 연휴 끝난 다음 날부터 제가 추경 준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당시에 정부 관료들은 뭐 1월 달인데 벌써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사실 1분기 추경 편성이 굉장히 네.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잖아요. 3번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요. 경제에 미치는 성격을 좀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되게 초점 맞췄던 것은 뭐 치사율에 되게 초점 맞췄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치사율은 좀 낮아도 파급력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 전파력이 빠르게 되면은 치사율이 낮아도 사람들의 그러니까 활동을 이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스탑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전파력이 그러니까 빠르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활동을 위축되게 되면요. 경제활동 자체도 스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추경의 이제 필요는 저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봤었던 것이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네. 하느냐. 이것도 이제 뭐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겠죠. 네. 비교를 위해서 2015년 메르스 때 사례를 한번 봤는데, 네. 그때 이제 정부가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을 했고, 예. 기금 변경 같은 걸 통해서 또 3조 1천억, 공공기관 민자로 2조 3천억, 예. 정부 금융지원으로 4조 2천억 해가지고 예. 총 22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자, 올해 예산을 볼까요? 올해 예산이 이제 512조인데 이게 470조에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슈퍼 예산으로 이미 불리고 있고, 자, 2조 8천억 원 예비비가 있고, 자, 그러면 추경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저는 추경 규모는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 많이.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메르스 사태 때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이게 더 폭과 깊이가 굉장히 더 넓어요. 네. 깊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속이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스탑이 되면서요.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뭐 이런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급이 나오지만은 예.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독립노동자,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요. 이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좀 타격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는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은 저는 추경은 좀 충분히 잡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15조 원 이상? 저는 넉넉 잡아서 한 20조는 잡아놓고선요.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 메르스의 한 2배 정도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자, 추경안을 어디에 쓸지도 중요하죠. 이제 크게 보면은 코로나19 직접 대응, 경기 하방 방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직접 대응이라면 어떤 대책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요. 이런 자영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럼 비용을 줄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수입도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까 얘기한 독립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자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 이제 지금 멈춰진 상태, 노동이 멈춰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계에 위협받는 사람들, 수입이 끊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 지원을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좀 유연하게 운영한다든가 근로장려금도 좀 유연하게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이자 같은 것을 좀 낮춰주는 이런 다방면적인 좀 지원이 한시적으로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소득이 이제 워낙 적으니까 그거를 보존을 해주는 그렇죠. 지원이 필요를 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 그래서 앞에서 지원한 소득 지원 같은 경우들을요. 소비 쿠폰 같은 경우를 좀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한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기간을 정해줘서 단기간에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대책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어쨌든 재개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 경제 활동이 재개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된 이유는
불투명한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종교 단체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투명하다고 또 함부로 그 종교단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명단 확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파악이 돼야지만이 관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 종교단체도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성을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그렇죠.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자, 이제 27일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사실은 금리 인하 얘기가 뭐 별로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풍부하고 그렇죠. 저금리니까. 그런데 코로나19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별로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수반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문제 같은 경우들이요. 오히려 우리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하면요, 그게 시중은행의 조달 자금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시중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오히려 그러니까는 금융 맞춤형 지원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융 이자 비용을 좀 낮춰주는. 그래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를 좀 이제 그러니까 더 확장시켜가지고요. 이자 비용을 금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요. 지난해 3월 한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400조 정도 돼요. 1년이면 이자가 한 1%만 적용하도 14조 정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핀셋형 그러니까 좀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뭐 덮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금융 지원을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